어머님, 저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나요? 비 내리는 밤, 두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여자의 뒷모습.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시어머니 강미라는 그날 밤 우연히 며느리가 두고 간 낡은 천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든 작은 은팔찌 하나.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찌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3살 딸이 차고 있던 그 팔찌였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15년간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 그 아이가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친딸이었다니. 너무 늦게 발견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장난 앞에 무너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동네에서 강미란 여사는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오태성은 대한건설의 대표이사로 이 업계에서 25년 넘게 승승장구해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회사 자산만 해도 수천억 대에 달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상당했습니다. 미라는 이런 남편의 내조를 완벽하게 해내며 상류층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는 매년 화제가 됐고 그녀가 다니는 골프장 회원권만 해도 5억이 넘었죠. 명품 가방, 최고급 차량, 전국 각지의 부동산. 미라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오민재였죠. 민재는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 185cm의 준수한 외모, 뛰어난 능력까지. 미란의 눈에 아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우리 민재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똑똑하지, 착하지, 잘생기지. 그런 아들을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지. 미라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끊임없이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그런 완벽한 아들에게 어울리는 며느리. 미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며느리 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집안, 단정한 외모와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친정 배경. 미라는 아들이 대학 동기나 병원 동료 중에서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길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선을 보기도 했죠. 대기업 회장의 딸, 법조인 집안의 딸, 교수 집안의 딸. 하지만 민재는 번번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민재는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라는 조바심이 났죠. 주변 친구들의 아들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만 혼자였으니까요. 민재야,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이번엔 정말 괜찮은 집안 딸인데. 엄마, 아직 결혼은 생각 없어요. 병원 일도 바쁘고.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온다니. 그녀는 기대에 차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민재가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미란의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서연. 민재가 데려온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28살의 서연은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훑어봤죠. 값싼 옷, 소박한 액세서리, 약간 떨리는 손, 명품으로 치장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자란 미란의 눈에 서연은 격이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민재 씨 덕분에. 앉으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란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보육원? 고아라는 말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아들이 고아 출신 여자를 데려오다니. 그래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S전문대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대, 카페, 미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옆에 앉은 아들 민재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미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민재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죠. 식사 내내 미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무시했죠. 민재가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냉랭한 공기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미라는 아들을 붙잡았죠. 민재야, 너 정신 나갔니? 고아 출신의 전문대 나온 카페 알바생을 데려와. 엄마, 서연이는 알바생이 아니라 카페 사장이에요. 그리고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민재야, 너는 의사야.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라고.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그런 여자라뇨? 엄마, 서연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일어선 강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해요.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미라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결혼해? 민재야, 결혼은 신분이 맞아야 하는 거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내가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엄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신분 타령이에요? 저는 서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엄마가 반대하셔도요. 그렇게 말하고 민재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완벽했던 아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 태성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여보, 민재가 미쳤어. 고아를 데려왔다고. 우리 아들이 고아하고 결혼하겠대. 고아면 어때? 아이가 좋다는데. 뭐라고요? 당신까지 그래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남편마저 편을 들어주지 않자 미라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미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해외 연수를 권했습니다. 민재야,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 1년 과정 연수 프로그램인데 내 커리어에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엄마, 저 지금 서연이랑 행복해요. 해외 연수는 관심 없어요. 그 방법이 실패하자 미라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죠. 그녀는 서연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연의 작은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미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얼마면 우리 아들한테서 떠나주겠어요? 네. 5억. 5억 줄 테니까 민재한테서 떠나요. 그 돈이면 당신 카페도 더 크게 키우고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게 밥 먹여줘요? 당신 같은 집안 배경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평생 고생할 거예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지금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미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미라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카페 건물주를 찾아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건물주는 미란의 남편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었고 미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죠. 갑자기 2배로 오른 임대료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민재 씨,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제가 계약 위반을 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게 무슨... 민재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그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카페 임대료를 올리다니.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건물주가 알아서 한 일이지. 그리고 민재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원하면 그 여자 카페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무고해? 우리 집안을 노리는 여우가 무고해? 정신 차려, 민재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어머니의 허락 없이라도 결혼하겠다고.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엄마 허락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하지만 민재 씨,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서연은 고민 끝에 민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소식을 들은 미라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죠. 좋아.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됐다 치자. 하지만 절대 우리 집안 식구로는 인정 못해. 평생 고생시켜줄 테니까. 혼인 신고 후 3개월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마지못해 결혼식을 허락했지만 최대한 초라하게 치르도록 했죠. 작은 웨딩홀, 최소한의 하객, 화려하지 않은 드레스. 미라는 친척들에게조차 결혼식 소식을 늦게 알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측 하객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동료 선생님 몇 명, 카페 단골 손님들. 서연은 친정이 없었기에 혼자 입장해야 했죠. 반면 신랑 측은 1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결혼식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신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대답을 피했죠. 미라나,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이래? 특별한 집안은 아니에요. 요즘 여자애들 학벌이 중요하잖아. 어디 대학 나왔대? 아, 그냥 전문대요. 별거 아니에요. 미란의 대답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듯, 자랑스럽지 않다는 듯.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느낀 서연은 결혼식 내내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서연은 혼자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죠. 친정 부모가 없으니 자신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부 친정 부모가 안 계신가 봐. 그러게 좀 이상하긴 하네. 서연은 그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신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부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요? 일찍 돌아가셨나 보네요. 아니,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객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출신을 밝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없이 두 사람은 민재가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이 아닌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죠. 민재의 수입으로는 충분히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신혼집 마련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아서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여기도 충분히 좋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더 잘하면 돼요. 서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결혼 후 시작된 시댁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큰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20명이 넘는 사람들. 서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씨 아내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특히 미란의 시누이, 민재의 고모 오정희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언니, 며느리가 좀 수수하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뭐 어쩌겠어. 아들이 좋다는데. 서연은 그 대화를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송편 빚어봤어요? 아, 사실 처음이에요. 보육원에서는. 어머, 송편도 못 빚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안 배웠어요? 저는 친정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죠. 서연은 혼자 열심히 송편을 빚으려 노력했지만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연의 송편을 다시 빚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죠. 명절 음식 준비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음식 나르기. 다른 며느리들은 중간중간 쉬기도 했지만 서연만은 멈추지 않았죠. 미란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 그 접시들 닦았어요? 네, 어머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요. 손님들 오시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큰 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죠. 하지만 서연의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서연은 혼자 그곳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함께. 며느리는 원래 따로 먹는 거예요.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사실 그런 전통은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죠. 오직 서연만 제외됐습니다. 서연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미라는 사사건건 서연을 트집 잡았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갑자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어머님? 무슨 일이?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와요. 서연은 급히 카페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청소 상태가 왜 이래요? 먼지가 쌓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며느리면 매일 와야죠. 이 큰 집을 누가 관리해요? 하지만 제가 카페 일도 있고. 카페? 그런 거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요.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물론 용돈 정도지만.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3년간 힘들게 키워온 카페를 그만두라니. 하지만 미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님이 카페를 그만두래요. 뭐라고? 그건 안 돼. 그 카페는 내 꿈이잖아.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서연아, 카페 계속해.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카페는 절대 못 그만둬요. 그게 서연이 인생이에요. 인생?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인생이야? 민재야,
넌 왜 맨날 그 여자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심하세요. 내가 심해?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전화는 고함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란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혼 2년차 서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민재는 너무 좋아했고 서연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 벌써? 좀 더 기다리지 그랬어요. 아들벌이도 아직 불안정한데. 어머님, 저희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요. 책임? 당신들이 무슨 책임을 져요?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게 될 텐데. 미라는 임신 소식에도 축하는커녕 걱정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이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손주를 보시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임신 기간 동안 서연은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혼자 서서 일을 했죠. 민재는 병원 일이 바빠 자주 집에 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검진에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이만 건강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죠. 통증이 너무 심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 핸드폰, 남편한테. 다행히 근처에 있던 민재가 달려왔고 서연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임산부께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3년간 키워온 카페를 포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죠. 미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냉담했습니다. 그것 봐요. 내가 카페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무리해서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출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이 시작됐고 민재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하지만 미라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지금 진통 중이에요. 병원에 좀 와주세요. 아이고,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으면 연락해. 그때 갈게.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민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서연도 행복했습니다. 서연아,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재 씨, 저 잘했죠?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란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에요? 네, 엄마. 건강한 딸이에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10분도 안 돼서 병원을 떠났죠. 산후조리 잘하고. 난 바빠서 먼저 갈게.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위로했지만 서연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왔지만 서연을 찾는 사람은 민재뿐이었죠. 그것도 병원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님이 안 오세요? 아, 네. 바쁘셔서 시어머니라도 자주 오셔야 하는데 첫 손주잖아요. 서연은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단 한 번도 서연을 찾아오지 않았고 손녀 돌보는 것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 데리고 잠깐 댁에 가도 될까요? 혼자 돌보기가 힘들어서. 집에는 오지 마요. 내 울음소리 시끄러워서 아버님 신경 쓰이잖아요. 집에서 알아서 키워요. 결국 서연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 부족한 잠, 산후우울증. 서연은 점점 지쳐갔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첫째 딸 하은이가 3살이 됐을 때 서연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길 바랐죠.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죠. 하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란의 반응은 첫째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또 딸이에요?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 당신이 그런 체질인 거겠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많았는데 미라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출산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100일이나 돌잔치에도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죠. 세월이 흘러 하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 하율이는 유치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차별은 극명했습니다. 미라는 다른 친척들의 손자 손녀에게는 용돈을 넉넉히 주면서도 하은이와 하율이에게만은 형식적인 금액만 줬습니다. 엄마, 사촌 오빠는 10만 원 받았대요. 근데 저는 1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바쁘셔서 그래. 서연은 딸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고아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은이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3개월간 연습한 무용 발표를 할 예정이었죠. 아이는 할머니도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 발표에 꼭 와주세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학예회 당일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객석을 계속 찾아보며 무대에 섰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발표가 끝나고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이 생기셨나 봐.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연은 우연히 미란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학예회가 있던 바로 그 시간, 미란은 친구의 손주 돌잔치에 참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들,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손녀보다 남의 손주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밤 서연은 민재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재 씨, 이거 봐요.
어머님이 하은이 하계회 안 온 게 바쁘셔서가 아니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엄마한테 당장 됐어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15년째 똑같은데 뭐가 바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재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다음 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재의 사촌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라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죠. 하지만 정작 민재 가족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촌 조카 100일인데 우리는 왜 초대 안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장소가 좁아서 가까운 사람들만 부른 거야. 가까운 사람? 저는 친아들인데요. 민재야, 너무 따지지 마. 어차피 너희 딸들은 남의 집 식구 될 거잖아. 계집 애들 데리고 오면 시끄럽기만 하고.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분가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지만 어머님이 됐어. 나도 한계야. 엄마가 우리 딸들한테 하는 짓을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두 사람은 완전히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과는 명절 때만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란의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서연은 이제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15년간 참고 견뎌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딸들에 대한 차별, 모든 것을 참았죠. 하지만 그의 추석,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아침 서연은 딸들과 함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병원 응급 환자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죠. 서연은 늘 그랬듯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올해는 잡채 양을 2배로 만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어머님. 서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서서 요리를 했죠. 그런데 거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하유리가 울고 있었고 미란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얘가 소파에 음료수를 쏟아서 혼냈을 뿐이에요. 엄마, 할머니가 저한테 나쁜 말 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쁜 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내 엄마는 고하니까 예절을 몰라서 너도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사실인데. 당신이 고아인 건 맞잖아요. 당신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참았어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그 계집 애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될 애들인데. 계집 애라뇨? 어머님의 손녀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손녀? 고아, 핏줄이 섞인 애들을 내 손녀로 인정하라고? 웃기지 마요. 그 말에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님, 제가 15년 동안 뭘 잘못했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잘못?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당신 같은 집안 배경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한 게 잘못이라고. 그때 하은이가 엄마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어린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이것 봐요, 서연 씨. 이게 다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죠.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5년 동안 어머님 비위 맞추려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은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고아라는 이유로,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 저를 짓밟으실 거예요. 그래, 맞아요. 당신이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절대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 하지 않겠습니다. 민재 씨한테도 이혼하자고 할게요. 저와 제 아이들은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이 살겠어요. 서연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미라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요, 가. 어차피 당신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순간 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사실은 30년간 찾아 헤맸던 친딸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서연이 집을 나간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잘된 일인데.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며느리가 쓰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 가버렸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죠. 미란 혼자 빈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서연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 사진, 낡은 노트,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미라는 무심코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바랜 사진 몇 장, 보육원 원장님의 편지,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미라는 천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안에 들어 있었죠. 주머니를 열자 작은 은팔찌가 나왔습니다. 아기용 팔찌였습니다. 겉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죠. 미라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팔찌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 그리고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 이 날짜.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라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30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상자. 딸 지은이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때 그 사고. 지은이가 차고 있던 팔찌. 상자를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옷가지들,
딸의 사진, 그리고 팔찌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팔찌였죠. 지은이는 2개를 차고 있었는데 사고 후 1개만 발견됐었습니다. 미라는 2 팔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 그리고 한쪽 팔찌에도 지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설마. 그녀는 서연의 상자로 다시 달려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98년 희망 보육원 입소. 추정 나이 3세. 1998년 3세면 1995년생. 두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서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눈, 코, 입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미라는 지은이의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3살 때의 지은이와 같은 나이대의 서연. 두 아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 모양, 같은 미소. 하느님, 이게 무슨...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서연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너는 1998년 8월 15일 한강 하류에서 발견됐단다. 겨우 3살이었지.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경찰이 너를 찾는 실종 신고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너의 가족을 찾지 못했단다. 내가 차고 있던 은팔찌가 유일한 단서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내 신원을 알 수 없었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98년 8월. 그 날짜를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빗길에 미끄러진 차.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남편과 미라는 다쳤지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던 지은이는 차 문이 열리면서 강으로 떨어졌죠. 경찰은 일주일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누군가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고 신원을 알 수 없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운명은 그 아이를 친엄마 집으로 며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지은이라니, 내 딸이라니. 미라는 통곡했습니다. 15년간 무시하고 학대하고 모욕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니. 평생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신은 그 아이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 딸한테 내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사고 당시 지은이의 DNA 샘플을 보관해뒀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오지은 사건 관련해서요. 30년 전에 보관해둔 DNA 샘플이 아직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갈 테니. 미라는 서연이 쓰던 칫솔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미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린 지은이가 울면서 자신을 부르는 꿈. 서연이, 아니, 지은이가 냉대받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 15년간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고아 출신, 교양이 없어, 우리 집안의 불행, 집안 배경 없는 여자. 그게 다 내 딸한테 한 말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일주일 후, 미라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미란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저 못 기다리겠어요.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99.99% 일치율입니다. 두 분은 모녀가 맞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30년을 찾아 헤맸던 딸.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자신을 불렀던 딸. 그 아이가 15년간 자신의 옆에 있었는데 자신은 그 소중한 아이를 지옥처럼 괴롭혔던 것입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태성에게 모든 것을 말했죠. 여보, 서연이가 우리 지은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미라는 팔찌를, 사진들을,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태성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15년간 우리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미라는 즉시 서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없었고 카페도 문을 닫은 상태였죠. 서연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민재야,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서연이한테 그렇게 해놓고 서연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재야, 엄마가 설명할게. 서연이는 미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사실은 내 누나라고. 15년간 우리가 학대했던 며느리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고. 민재야, 제발 엄마 좀 믿어줘. 서연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서연이는 지금 아이들이랑 함께 친구 집에 있어요. 하지만 전화 받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 너무 상처받았거든요. 미라는 주소를 물었고 민재는 마지못해 알려줬습니다. 미라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죠. 작은 빌라였습니다. 3층에 서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딸아, 지은아, 엄마가 왔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죠. 서연은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서연아, 아니, 지은아,
네, 미라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는 내 딸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친딸이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란은 가방에서 모든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팔찌, 사진, DNA 검사 결과지, 그리고 30년 전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친엄마라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아니에요. 이건.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 슬픔, 혼란,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럴 리 없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한서연이에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이 15년간 괴롭힌 며느리예요. 서연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문을 붙잡았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이 지워져요? 제가 받은 상처가, 제 아이들이 받은 차별이 미안하다는 말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서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집에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이에 관한 거야. 민재는 부랴부랴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 두 분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죠.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민재야,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잃어버린 딸 지은이, 그리고 서연이 바로 그 지은이라는 사실.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누나였다니. 아니, 정확히는 친누나가 아니라. 이건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서연이가 누나라고요? 혈연상으로는 그래. 하지만 민재야, 너희 둘은 따로 자랐어. 서로 남매인 줄 모르고 만났고 사랑했고. 하느님, 이럴 수가.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두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의 누나였다니.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친혼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서로 모르고 결혼했으니. 하은이랑 하율이는요?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했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많이 충격받았어. 당연하지. 15년간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그게 친엄마였다니. 전 지금 서연이한테 가봐야 해요. 민재는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연아, 민재 씨, 들었어요? 응, 엄마한테 들었어.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5년을 부부로 살았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남매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럽고 복잡해서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남매잖아요. 서연아, 우리는 함께 자란 남매가 아니야. 서로 모르고 만났어.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하은이랑 하율이가 알면,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공개할 것인가,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재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민재가 데려다주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죠. 미라는 매일 서연을 찾아왔지만 서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밥 해왔어. 가세요. 전 아직 어머님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았어. 그럼 여기 두고 갈게. 꼭 먹어. 미라는 매일 음식을 만들어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때로는 편지도 함께 두었죠.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미안하다는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엄마였으니까요. 어느 날 큰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아빠한테 가요? 할머니 집은 언제 가요? 하은아, 엄마가 할머니랑 조금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했잖아요. 저 들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고하라고. 서연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의 차별을, 엄마가 받은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하은아, 사실은 할머니가 엄마의 진짜 엄마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죠. 하은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는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아직 엄마, 할머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할머니도 이제는 엄마를 찾았잖아요. 어린 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자신보다 더 성숙했습니다. 서연은 고민 끝에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서연아, 그래, 엄마 시간 있어. 언제든지 카페에서 만나요.
둘이서만 이야기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라는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들어오자 미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왔구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15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녀였습니다. 서연아. 아니, 지은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30년간 서연으로 살았어요. 지은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래. 서연아. 미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사진이야. 엄마가 3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 서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신, 돌잔치 때의 자신, 엄마 아빠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습들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매일 너한테 노래를 불러줬고 매일 안고 잠들었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엄마가 너를 잃어버린 후에 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의 보육원을, 경찰서를 다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질문이었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마는 딸을 잃은 후에 너무 아팠어. 마음이.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벽을 쌓았어. 특히 민재한테. 민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면 엄마 곁을 떠날 것 같았어.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응. 너를 내쫓으면 민재가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잘못이었어. 엄마는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다시 한번 괴롭힌 거였어. 운명이 너를 다시 엄마 곁으로 데려왔는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미라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게,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전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따뜻한 엄마, 든든한 아빠. 그런 가족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 씨를 만났을 때 전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아껴주실 거라고. 하지만 엄마가 진짜 내 엄마였는데 엄마 역할을 못 해줬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15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 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15년이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천천히 시도는 해볼게요. 제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도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미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평생 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줄게. 그날 이후 서연과 미라는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미라는 서연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사고 후의 절망. 서연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3년의 삶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연도 미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혼자 힘으로 살아온 20년, 민재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미라는 딸이 겪은 고난을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 괜찮아요. 전 강하게 자랐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하은이와 하율이도 할머니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손녀들에게 헌신적이었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은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뭐 해줄까? 예전의 차가운 미라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매였지만 15년을 부부로 살았고 2딸을 낳았습니다. 2사람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았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남매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서로를 몰랐어. 우리가 만든 사랑과 가족은 진짜야.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사랑했고 가족을 이뤘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2사람은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했죠. 이 사실은 가족 외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은이와 하율이를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미란의 관계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미란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랑 시장 갈래요? 뭐라고? 시장이요. 같이 장 보러 가요. 미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응, 엄마가 같이 갈게. 우리 딸.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미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모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로 치유하려 노력했죠. 미라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서연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거야. 내 며느리를 고아라고, 집안이 없다고 무시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내가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
편견과 오만으로 사람을 대하면 나처럼 평생 후회하게 돼. 미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서연과 손녀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뭐 도와줄까? 엄마, 됐어요. 거의 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만든 음식 맛 좀 봐주세요. 미란은 손녀의 음식을 맛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15년 만에 찾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미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딸을 만났다. 30년을 잃어버렸던 딸, 15년을 괴롭혔던 딸.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내 딸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 사람을 출신으로, 배경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은 알 수 없다. 나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15년의 실수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편견은 얼마나 위험한가. 미라는 고아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서연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출신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엄마였으며 무엇보다 미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엮어놓습니다. 셋째,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미란은 15년 동안 딸을 괴롭혔습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는 가능합니다. 서연은 미란을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여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미라나 서연은 혈연으로는 모녀였지만 15년간은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모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출신, 외모,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래야 미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